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에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이 차기 행정부 인선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로벌 이슈에서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 가지 강요진을 구성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좀. 트럼프 당선인하고 정권 인수팀이 지금 팀하고 같이 이제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죠. 네. 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네. 당선인의 아들이 장남이죠.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하고 정권 인수팀이 대선 후 처음으로 지난 8일에 말어라고 자택인 말어라고에서 첫 번째 공식 인선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네. 속도를 빨리 한다면은 수일 또 아무리 늦어도 수준에는 강요진의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인선 기준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충성심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들이 특히 이제 장남 주니어 트럼프 주니어 주도로 네. 차기 행정부에서 기용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인사들을 꼽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네. 어제 오늘은 좀 아니다라고 하는 부인도 나왔지만 어쨌든 인사 중요 때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10일에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올린 글을 보면은 전쟁 주장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입주의자들이겠죠. 이런 개입주의 매파들, 네. 또 네오콘 이런 사람들은 차기 행정부에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 이렇게 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중요 잣대인 충성심 이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가 일기 때만 해도 본인이 좀 약간 어떤 행정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그것도 일기 정부 출범했을 때는 좀 유명 인사들 네네. 또 명망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대선 좀 치르기 전에 재선을 위해서 이제 치르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안팎으로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고 또 2020년 대선 패배한 예를 들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사람들 자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신자로 낙인 찍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좀 자신감 있게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들 명확하게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을 치르면서 나를 배신했구나 이렇게 새롭게 또 느낀 사람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파시스타 이런 말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안 이런 된다는 기준이 거죠. 될 텐데 대중적으로는 아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지금 네. 정부 효율위원회를 이끌 것이다.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인데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하고 네. 머스크가 그동안 서로 이제 의견을 맞추면서 둘의 의견을 합쳐서 이렇게 이번에 이 조직을 만들기로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지난 9월에 연방정부 전체 재정 상황 그리고 또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개혁을 권고할 수 있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고 이거를 머스크가 이끌기로 동의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머스크도 지난달 말에 유세 중에 연방정부 예산이 지금 연간 한 6조 8천억 달러 정도쯤 규모라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조 달러 이상을 삭감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정부 효율위원회가 이거를 좀 연구해가지고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위원회가 가동이 되면은 첫 순서는 아마 연방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 일자리를 감축하는 것부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부분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축소될지 이런 것도 좀 관심사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조직에 딱 들어가서 네.
규제를 좀 축소하게 되면 자기 사업이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사실 있어서. 트럼프가 처음에 일기 행정부 네. 출범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가니까 네. 본인의 사업 에 유리한 좀 정책을 취하지 아무래도, 않겠느냐. 예. 그래서 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트럼프도 당연히 머스크도 당연히 그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여러 연방기관들하고 마찰을 겪었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스페이스X 관련된 우주사업 관련해서 네, 네. 연방 항공청이 너무 규제를 하고 있다. 사업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뭐 도로교통안전국 또 뭐 예를 들면 증권거래위원회 뭐 연방거래위원회 이런 데랑도 많은 마찰을 겪었고 실제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은 이 머스크가 자기의 사업 또 재정적 이익에 맞게 정책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가장 이제 우려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주장한 것처럼 사실 미국의 사업가들의 입장에서는 또 쓸데없는 규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현실적으로 좀 더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하기 좋은 쪽으로 규제가 필요한 부분,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사실 이런 뭐 머스크 같은 억망전자들은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특정 정치 후보에게 쏟아붓는 거는 자기 사업에 또 필요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머스크는 뭐 구설수가 많은 사람인데 자신이 해야 할 이런 공적 임무와 또 이거 사적 이익과는 얼마나 균형을 맞춰서 일을 해낼지가 지금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또 머스크 뭐 중국과의 관계를 뭐 전기차 때문이기도 하고 빼놓을 수가 없는데 대중국 초강경 노선을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무래도 네. 취하게 될 텐데 머스크의 뭐 사업적으로 네. 친중국 이런 행보와 조금 또 결을 같이 할 수 있을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많이 다르죠. 테슬라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이 약 968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네. 그중에 약 4분의 1이 중국 매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에 아주 대규모 그 기가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네, 그 네. 생산단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그 상하이 기가 팩토리랑 가까운 곳에 대용량 에너지 그 저장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메가팩 생산 기지를 지금 빠르게 지금 세우고 있고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하는데 많은 돈을 중국에 쏟아붓고 있고 실제로 자신의 사업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럼 이 트럼프가 지금 취하려고 하는 이 대중국 강경 노선과는 또 어떤 정도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또 이 머스크는 실제로 최근까지도 이 중국과의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게 이게 전기차 사업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집권을 하면은 뭐 중국산에 60% 예, 좀 관세를 관세, 부과하겠다. 또 뭐 보편적 관세도 부과한다. 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머스크와는 어떤 정도 사업적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조금 네. 주목이 돼요. 근데 또 보면은 중국 정부로서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걸 앞두고 이 네. 머스크를 있는 정말 게 도움 그나마 낫다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어떻게 천군만마이겠죠. 보면. 지금 머스크가 그냥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최측근 그렇죠. 인물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머스크가 일종의 미중 무역 충돌에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머스크는 뭐 예를 들면 시진핑하고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가까운 면이 있다고 하니까 네. 시진핑과 트럼프를 또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머스크의 네. 역할이 차기 행정부에서 그렇다고 매우 보면은 중요하다. 트럼프가 지금 쭉 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은 대중국 이 무역 장벽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라인 후보군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무장관 후보로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이 상무장관 아무래도 이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그렇겠죠.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재 하마평 오르고 있는 인물은 린다 맥마흔 지금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입니다. 네. 48년생이고 76세 여성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이 미국의 최대 프로레슬링 회사 WWE를 경영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레슬링의 데모라고 불린다 그래요. 오. 2010년하고 2012년에 공화당 후보로 상원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이제 낙선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트럼프 아주 열렬한 지지자가 돼서 거의 후원을 했고 또 2016년에는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제로 중소기업 청장을 3년 동안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청장에서는 2019년에 물러났는데 그 이후에는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 뭐 많이 아주 전면에 나서서 뛰었고 네. 또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라고 하는 이 연구소의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친트럼프 싱크탱크 아주 중요한 싱크탱크 중 하나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린다 맥마흔이랑 몇몇 인사들이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는 첫날에 발표할 행정명령 초안을 뭐 수백 개를 지금 벌써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핵심적인 브레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린다 맥마흔이 가장 유력한 상무장관 후보고 또 누가 있을까요?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상무장관뿐만 아니라 재무장관, 국무장관으로도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해요. 네. 1959년생으로 65세입니다. 사모펀드 회사 그 해거티 피터슨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했고 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관리, 그러니까 경제 담당 관련 이 백악관 관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인연으로 부시 가문하고 아주 가까워져서 2016년 대선 때는 그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아들인 그 제프 부시를 지지했다가 중도 난마하면서 트럼프 캠프에 합류를 해서 그때부터 트럼프의 이제 주요한 그 인적 자원을 역할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을 위한 모금 조직에서 아주 많은 활동을 했는데 대선 승리 이후에는 또 2016년 대선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인수위원회도 활동을 했다고 하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1기 행정부 때 주1 미국 대사를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 대사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2020년부터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이 돼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지난 9월이니까 얼마 안 됐죠.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차 대표단 이끌고 우리나라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기 행정부 때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러 가지 환경 정책을 위해서 전기차 세액 공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단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완전히 민주당의 당파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실히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상무장관이 된다면 그런 쪽에서 아주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전기차 세액 공제가 폐지되면은 뭐 우리나라의 관련 제품의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전기차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동차 업계에 좀 타격이 예상되고 있죠. 네. 또 트럼프 1기 때 미국 무역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도 후보로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경우에는 이번에는 상무장관이나 재무장관직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무역 대표부를 다시 맡아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기 때도 이제 무역 대표부에 그걸 맡았었잖아요. 그때 일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서였던지 다시 이 자리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무장관 후보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예, 재무장관 후보로는 아무래도 트럼프에게 많은 헌금을
제공했던 억만장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뭐 강요직부터 뭐 비공식 자문까지 여러 자리에 포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대표적인 인물로는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 경영자 하워드 러트닉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린다 맥마운과 같이 현재 정권 인수팀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61년생이고 63세예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하고 월가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선거운동에 자신이 그 스스로 이제 $1,000만 이상 기부를 했고 네. 또 모금도 뭐 $7,500만 이상 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루트닉은 지금 캔터 피츠제럴드라는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네. 2021년부터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죠. 테더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네. 그래서 또 루트닉 본인도 나는 가상화폐에 열렬한 지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트럼프도 그 부분에서 호의적으로 네, 네, 얘기한 네.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기 재무장관이 된다면 가상화폐 관련된 좀 우호적인 정책을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억만장자 헤지펀드 운영자 폴슨 앤드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의 창립자로 존 폴슨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유력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네. 1955년생으로 68세인데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보다 부자입니다. 트럼프 재산이 약 $5조 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보다 많군요. 네, 그보다 많아요. 네. 그리고 앞에서도 모두 얘기하셨지만 뭐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위기를 이용해서 뭐 떼돈을 벌었다. 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악화시킨 투기꾼이다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늘 따라다닙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유력시 되는 이유는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폴슨이 만약 자신이 당선이 된다면 새 내각의 일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난 1월에 뭐 좀 시간이 지난 얘기긴 하지만 지난 1월에 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끝나자마자 네. 이 존 폴슨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머니머신이다. 뭐 한마디로 돈을 잘 벌고 잘 굴린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재무부에서 일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지금도 그 생각이 이어지고 있는지는 뭐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어쨌든 가능성은 있었- 폴슨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밖의 직책들 뭐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법무장관이 누가 될까도 좀 주시가 되는데요. 네. 이거는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많은 소송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의 어떤 법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해소해 줄 수 있는. 있는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진짜 충성파가 네, 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선에서 불법 임의 문제가 아주 핫 이슈였기 때문에 국토안보부 장관 중요하죠. 이쪽에도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될지가 주목이 되는데 뭐 네. 그 린다 맥마흔이 지금 이끌고 있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지금 네. 사무국장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오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